안녕하십니까. 크리스 윤 교수입니다. 제가 교육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영재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서 영재교육학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영재교육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선생님들도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질문 네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꼭 아셔야 되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오늘 좀 클리어한 말씀을 드리기 원하고요. 영재교육을 이해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영재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실 것 같아요. 영재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그 정부에서 정해놓은 영재의 정의, 영재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영재의 그 캐러고리라고 그러죠. 종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5개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지 영재가 있어요. 인지 영재. 그러니까 두뇌가 좋은 거죠. IQ 테스트를 했을 때 IQ가 약 13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영재, 상위 한 3% 정도를 봐서 영재로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영재가 있습니다. 인지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고 평균 이상이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한 분야나 다양한 분야의 학습,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을 학습 영재라고 합니다. 또한 창의 영재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창의성을 나타내는 학생들, 창의 영재라고 그러고요. 리더십 영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운동 영재들이 있어요. 하지만 창의, 리더십, 예술, 운동 영재는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술이나 운동은 개인적인 레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음으로써 본인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또 창의성도 그렇고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영재의 그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자, 영재 아이들이 몇 가지 좀 기본적인 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학생들이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 학생들의 좀 공통적인 면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언어에 대한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좀 일반적인 자기 나이의 학생들이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집중에 빠져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꾸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왜라는 질문 많이 하죠. 그래서 꼭 영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영재성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창의적 생각 많이 하고 정보에 대한 이러한 그 욕구, 그리고 정보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재 개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렌줄리라는 사람은 전 세계 영재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조셉 렌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80년대에 영재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Three Ring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렌줄리의 세 고리 모형. 그래서 영재성을 나타내려면은 이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분은 University of Connecticut 대학교의 교수인데 지금 한 40년 동안 거기서 교수만 하시는데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재능과 영재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 같으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수십 가지가 나왔겠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많이 나와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세 가지 요소가 같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어떤 개인의 영재성, 재능, 성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평균 이상의 지능이에요. 그때까지는 영재 교육하면은 상위 3%, 2, 3%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 다 가르치자 하는 개념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위하고 나서는 이 이후에는 꼭 상위 3%, 5%가 아니라도 좋아. 상위 30%, 30%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영재는 아니죠. 그래서 상위 한 30% 정도에 대한 능력만 있어도 다른 요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어울리면은 충분히 영재성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자기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과제 집착력.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이 높고 능력이 있어도 어떠한 동기부여라든가 집착력이 없으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영재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성. 그 당시만 해도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좀 광범위한 창의성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사업도 그렇고 무슨 어떤 분야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분야를 시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따라하는 것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다는 것은 모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얽혀가지고 어떠한 개인의 그 기질이나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영재성을 나타냈다라고 보는 것이 그 렌줄리의 Three Ring Model의 그 이론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눈 거예요. 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다 뛰어난가? 우리 아이는 수학도 잘하고요,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다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재 중에는 다양한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재들은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말도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라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더욱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재는 모든 능력이 뛰어난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릴 때 영재이면은 커서도 영재인가? 이 질문은요. 영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영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개발을 안 해주면은 그 분야로서 영재성을 나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피아노 영재예요. 근데 피아노 레슨을 못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게을러서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피아노 영재라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죠. 과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과학적으로 도와주질 않고 선생님들도 뭐 집에서도 후원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그럼 과학 영재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영재성이 보이는 어떤 분야를 찾아가지고 개발시켜줘서 많은 후원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서 영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릴 때 영재는 꼭 자동적으로 성인이 돼서 영재가 되지 않는다. 그 환경이라든가 노력이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무 어린 우리 아이 영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애는 4살,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영재인 것 같아요. 말을 잘해요. 아니면 뭐 어떤 퍼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럼 영재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조그만 아이들을 위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이 지능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한 130 정도가 나오면은
표준 편차가 보통 2를 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재로서 상위 한 2%, 3% 안에 드니까 영재로서 이제 그 어떻게 불릴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너무 조그만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재를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아이들은요, 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한두 가지의 영재성이나 이런 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는 좀 재능 개발의 능력, 그 어떤 기본으로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서 아이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지를 몇 년 동안 찾아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언어적인 것도 보고 미술도 음악도 체육도 뭐 수학도 퍼즐도 보여주면서 다양하게 어떤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애가 관심 있고 동기부여가 많은지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영재 교육이 재능 개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 개발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재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빨리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반복적인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안에서 한 중간적인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가르칠 때 2번, 3번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영재들은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듣고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제 아이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어서 다 알고 있는 방법을 그 지식을 2번, 3번 반복적으로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좀 질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딴짓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은 뒤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딴짓을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들은 뭐냐? 똑똑한데 말 안 듣는 학생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LA 지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공립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3년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데 말 안 듣는 애들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영재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어떠한 그 본인이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 수준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습 방법하고 맞지 않을 때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ADHD 그러니까 집중력 결핍증이죠. 하고 그 증상하고 영재 아이들의 증상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질문은 이걸로 끝났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영재들을 위한 교육은 무엇이 있느냐? 영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차별화 수업 방법이 있는데 생각상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